어둠살 뚫고 피어난 비에 젖은 유채꽃이여. 이 잠들지 않는 남도를 부를 때마다 목이 메였고, 이 제주도에서 자행된 독재자에 의한 양민 학살, 그 부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롭고 원통한 통곡의 땅 제주도가 평화의 섬, 환경의 보물섬 제주도가 되기까지 스스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온갖 고통을 감내했을 우리 제주도 도민들께 위로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제주도를 찾은 자리에서 잠들지 않는 남도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게 아마 시작이 외로운 대지의 깃발, 그렇죠. 흩날리는 인역의 땅, 어둠살 뚫고 피어난 비에 젖은 유채꽃. 예. 김철근 전 사무총장은 저와 같은 세대여서 또 이 노래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잠들지 않는 남도라는 노래를 통해서 그 당시 대학생들은 제주의 이른바 4.3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어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도 대학 다닐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노래고, 그 가슴이 찡하죠. 저 노래를 부르면. 근데 뭐 정청래 대표가 제주도 가서 불렀다는데, 글쎄요, 그 지금 너무 확정적으로 그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력에 의한 양민의 학살은 맞는데, 그 부분을 신속하게 빨리 그 피해자의 회복과 함께 진실 규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 제주 4.3과 여순항쟁이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네. 당시에 그 여순항쟁까지 함께 저희가 그 당시 국사 시간에 배웠을 때는 반란 사건이라고 그렇습니다. 배웠었죠. 예. 예. 그 여순항쟁이라고 하고 지금 그것도 진상규명위원회가 있고 또 유족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순항쟁과 4.3 항쟁이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양민학살이 됐던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도 민주당 정권에서 이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속도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족분들도 살아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억울한 상황을 좀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역사적 사실 그리고 우리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진상을 정확하게 안다는 게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2002년 대선 전에부터 이미 민주당 저는 추미애 의원이 그때부터 상당히 제주 4.3에 대해서는 열심히 문제 제기를 했고 세상에 알렸고,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넘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확한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다. 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민주당 대표가 오늘 제주도를 찾은 자리에서 강조했다 이런 자리인데, 김수민 평론가는 어떠세요? 이 노래를 혹시 알고 있었는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고 전곡을 부를 수 있을 만큼 자주 들어보거나 외워보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좀 세대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4.3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평가라든지 성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가닥이 잡혔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간중간에 방해하는 것이 이제 색깔론이 되는 거고, 물론 4.3이 본격적으로 봉기에 들어갈 때 처음으로 봉기했던 주체가 제주도 남로당 제주도당인 것은 맞습니다만, 근데 잘 그때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도 북한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건 민초들이 계속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보고를 할 때에 인민의 자발적인 봉기라고 보고를 했다는 것은 이것이 남로당 중앙당이라든지 혹은 북한에 있는 조선노동당 김일성 정권의 지시에 의한 폭동이 아니었다는 방증입니다. 여기까지는 인정이 좀 돼야 될 텐데, 물론 전반적으로 저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고 보지만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음모론이나 색깔론 이런 것들 때문에 중간중간에 또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장영 전 의원께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주에 4.3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그 당시를 살았던 분들, 그 후손들은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런 죄 없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왜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그런데 지금 김수민 평론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이제 후손 지금에서 바라볼 때 자신이 바라보는 정파적 관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게 나눈다. 네. 이럴 때 정치권이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저희가 결국에는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가 자연스럽게 현재 우리가 누구인가를 규정하게 되고 그것이 앞으로 그럼 우리가 누구가 되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역사의 문제를 제대로 기록하고 또 규정하고 배우고 계속 그 배움이 끊기지 않게 하는 거는 정치가 해야 되는 되게 기본적인 역할이죠. 사실 국가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돌이켜보면 공통의 기억, 공통의 역사, 공통의 서사,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에서 저는 그 정체성이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사의 특히나 이제 근대의 역사를 보면 또 이렇게 일제에 의한 강점도 있었고 그 이후에 뭐 독재도 있었고 온갖 이런 잔혹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었고 이제 이것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책임 소재의 문제를 묻게 되고 그것이 현재의 정치하고도 뭔가 누구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지 혹은 상대적으로 불리한지의 문제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손대면 안 되는 정쟁화하고 정파화하면 안 되는 것들조차도 굉장히 많이 손을 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세 분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 제주도 4.3을 그린 영화 지슬이라는 영화가 2013년에 만들어졌었는데 오늘 세상을 떠나 로버트 레드포드로 상징되는 썬댄스 영화제에서 2013년에 지슬이라는 이 영화가 심사위원 대상 최고상을 받았다는 기억도 다시 한번 납니다.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정청래 대표 이야기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거듭 사퇴를 요구했어요. 어떤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전 의원의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란 특검은 이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 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하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그것 무엇인지 여러분께 들려드려야겠죠. 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나온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점심 식사 자리였는데요. 이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고 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입니다. 자, 김민석 총리도 뭐 사실이라면 하고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사실이라면 하는 전제를 달아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이게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데 장혜영 전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오늘 저 영상들을 보면서 민주당에서 라면을 좀 그만 드실 때가 됐다. 라면을 그만 드실 때가 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이 라면. 사실이 라면을 예. 끊으실 때가 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 말하자면 대법원장이 불법 위헌 계엄을 옹호하고 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것과 다름없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부승찬 의원 그 질문 과정 보니까 한덕수 전 총리를 대통령 만들기 이런 표현도 나온 거예요. 네, 그런 그렇죠. 취지에. 이거야말로 사실은 사법 쿠데타인 건데 오늘 전현희 의원도 그런 표현을 쓰셨던 것 같은데 엄청난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주장을 할 때에는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게다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의 신빙성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이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어떤 전제가 있는 근거를 한 주장이어야 네. 되는데 사실 주장의 크기와 엄중함에 비해서 부승찬 의원이 제시한 근거가 누가 나한테 밝힐 수 없는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들었다고 하더라 라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경중이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사실이라면 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근거를 내놔야 하지 않느냐. 그게 책임 있는 여당 의원의 자세 아니냐. 그렇죠. 사실 예. 그 수사기관만 수사나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입법기관이라면 모든 헌법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말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증을 해야 되는 책무가 있거든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말하는 게 아무리 지금까지 그런 세태라고 하지만 그 책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데 이런 주장에 있어서 저는 그런 엄중함이나 어떤 검증의 책임이 입법부의 일원들에게 충분히 이행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나 김철근 전 총장도 자유롭게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장영 전 의원 생각도 들으셨는데 일단 부승찬 의원이 저것을 제기한 자리가 면책 특권이 보장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나왔다. 그리고 그게 그 팩트에 자신이 있으면 기자회견을 하시고 그다음에 누구에게 들었는지 그다음에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다 공개를 하세요. 그 자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면책 특권이 보장된 본회의장에서 공개를 하세요 할 때 또 저를 보시고 공개하는 것도 아닌데. 예. 공개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마치 그것이 뭐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총리의 답변을 통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그게 언론을 통해서 마치 그렇게 몰아가도 될 것처럼 이렇게 하는 어떤 정치 행태에서 별로 좋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희대 대법관을 공격하는 저희가 도대체 뭐냐.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5월 1일인가요? 그 대법원의 파기환송. 예.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었던 거 그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아닌가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쳤을 때 지금 중지되어 있는 재판 5개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내관을 다 정리하려고 하는 건지 세 번째 지금 대법관의 증언을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을 증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치적 의도가 결국은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거의 3분의 2 이상을 전부 임명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위해서 가장 내놓았던 게 상고법원입니다. 이른바 지금 대법관들이 너무 재판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상고법원을 차라리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 3심은 상고법원에서 하고 대법원은 이른바 법률 해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를 한 게 사법부가 제안한 사법개혁 아니었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대법관 숫자를 대폭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이런 게 결국은 정치적인 저의와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했던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 사후에 대한 임기 후에 대한 사법 리스크 제거용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하듯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개혁신당의 김철근 전 총장은 또 정치적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수민 평론가, 네. 평론가는 또 어떻게 보는지? 저는 이게 며칠 만에 그 주요 논리가 바뀐 건데 처음에 내란 특별재판부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내란 특별재판부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직위원 판사가 문제인데 대법원이 통제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도 내란 옹호하고 있다. 이 논리였거든요. 근데 검사 동일체 원칙은 있어도 법원 동일체 원칙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는 구속 취소 결정이라든지 또 재판 진행 방식이라든지 충분히 비평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를 대법원에서 터치를 할 수 있는 건가
예, 사실 뭐 서울중앙지법에 차라리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1심 재판부를 이를테면 왜 대등재판부로 구성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조의대 책임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미 무리로 보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생각이 든 게 이게 그것 때문이 아닐 것이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거기에 대한 안갚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바로 좀 본 논리가 나온 것 같고 근데 더 의아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이 돼 있고 그리고 사실 재판이 중단되느냐 지속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있었지만 각자의 그 경우에 일장일단들이 있어요. 근데 장점이라면 제가 느끼기에도 재판이 중단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심리가 안정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국정 안정의 효과는 확실히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잠복돼 있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야 재판이 개시되는 그 사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굳이 끄집어내는지. 임기 초반에. 그렇죠.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사안들도 사실 민주당이나 이 대통령이 강조해왔듯이 입법권이라는 게 있다면 그냥 법안으로 강행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대법원장 이렇게 쪼는 것인가. 그리고 더 의아한 거는 사실 그 판결은 유죄 선고는 12명 대법관 중에 10명이 유죄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럼 10명 다 물러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조희대 대법원장만 찍어서 공격하는가. 이것도 미스테리입니다. 현재로서는. 자, 그러면 여기 장혜영 전 의원도 이제 민주당은 라면을 그만 끓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에는 김수민 평론가나 김철근 전 총장도 별로 무게를 두지 않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이라면 이거 정말 엄청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법원장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현안을 정치적 관점에서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감옥 가야죠. 처벌 받아야죠. 그런데 이 의혹 제기가 사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책임 있는 정치인이고 국회의원께서 의혹 제기를 했으면 사실관계를 다 얘기를 해 주셔야지 왜 각각의 해석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혼란을 더 주냐 이거죠. 더군다나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수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이 문제 제기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그 사법부의 권위나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문제를 다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해가면서 정치 공세를 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지금도 계속 우리가 사실이라면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제한된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청담동인가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처럼 혹시 뭐 아니요 말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상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엄청난 정치적 공격을 해놓고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게 되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판단 여부를 사실은 우리 입장으로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책임 있게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뭐 만약에 만났다면 어떻게 만났느냐 또 관건일 것 같은데 오다 가다 만난 거면은 좀 다른 것 같고 근데 작정을 하고 의도를 갖고 만난 거면은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 시기에 대법원장과 또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국무총리가 만났다. 본인들이 이거를 감수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한편으로는 드는 것이고 그리고 나왔다는 워딩이 이제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게 혹시 예를 들면 하나의 상황을 가정하자면 한덕수 당시 총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좀 퇴근하듯이 물어봤더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자세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어떤 대략의 어떤 사실에 관련된 근거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야 평론가들이나 언론인이나 다른 정치인들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현재로서는 사실 이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대법원 선고가 나온 직후에도 민주당 몇몇 인사로부터 뭐 이렇게 결탁했다는 설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근거는 딱히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다가 이제 다시 부각이 되니까 좀 글쎄요.
때로는 폭로를 할 때 보면 끊어서 폭로를 해서 상대방 반응도 떠보고 이럴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조만간에 빨리 공개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봅니다. 장영 전 의원은 뭐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사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렇게 시간을 끌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 내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뒤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가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아다르고 어다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이런 식으로 자꾸 거기에 사람들의 생각이 그걸 사실이라는 걸 가정하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승찬 의원도 그렇고 정청래 당대표도 그런 식인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어떤 사람들의 오해를 증폭하는 방향으로 말하지 않고 가능한 냉정하게 무엇이 사실인지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서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오히려 노이즈를 키우는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점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제보의 진위 여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게 만든다는 걸 좀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기억에 국회에서 의원이 대정부 질문 혹은 의사진행 발언이든 간에 뭔가를 의혹을 제기해서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던 기억은 박계동 의원이 1995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좌 용지를 하나 들고 전두환 노태우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다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정말 정광석화처럼 그로부터 보름이 안 돼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에 소환되는 일이 있었고 결국은 구속이 됐죠. 비자금 계좌가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그런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이나 본회의장에서 의혹 제기는 세상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건 사실이었기 때문인 거죠. 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입니다. 지금 장혜영 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이어서가 아니고 이것이 사실인지를 입증할 책임은 부승찬 의원과 민주당에 있는 것 아니냐. 뭐 세 분의 말씀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김수희 평론가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